삼국시대의 사랑과 전쟁. 신라 남성을 이끌던 두 여성, 준정과 남모의 비극. 동서양을 불문하고 여성의 질투가 가져온 비극적인 사건을 기록한 문헌이 많은데, 프랑스의 왕비와 황제의 내연녀였던 백작의 부인 등 여성들이 만들어낸 추문은 문학작품이나 음악의 소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충격적이고 놀라운 것 중 하나가 한나라를 세운 유방의 아내와 첩이었다. 여태후와 첩부인의 사연인데, 이 정도는 아니지만 질투가 부른 무시무시한 스캔들은 신라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원화란 어떤 조직인가? 보각국사일연의 삼국유사는 원화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흥왕은 천성이 어질고 신선을 숭상해 민가의 낭자 중 아름답고 예쁜 사람을 택해 원화로 삼았다. 이것은 무리를 모아 인물을 뽑고 그들에게 충성과 효도, 우애와 신의를 가르쳐 나라를 다스리는데 도움을 받고자 함이었다. 이에 준정과 남모 두 원화가 선택됐는데, 둘을 따르는 청년들이 무려 300에서 400명에 이르렀다. 삼국사기의 김부식 역시 원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진흥왕은 능력 있는 사람에게 그에 걸맞은 벼슬을 주고자 했다. 하지만 개개인의 능력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 걱정 끝에 젊은이들을 함께 모여 즐기게 하고 그들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 발탁해 쓰는 방법을 택했다. 그런 필요에 의해 준정과 남모가 원화로 뽑혔다.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 적힌 문장을 풀이하면 어린 나이에 왕좌에 앉은 진흥왕은 인재 발탁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고 향후 신라의 발전을 이끌 젊은이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해 청년들이 기꺼이 따를 수 있는 아름다운 두 명의 여성 준정과 남모를 내세웠던 것입니다. 역사학계에 따르면 준정과 남모는 원화의 리더 역할과 동시에 당시 신라의 왕이 수행했던 종교의식을 곁에서 돕기도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원화의 결말은 아름답지도 희극적이지도 못했는데, 삼국사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준정과 남모 두 여인은 서로의 아름다움을 질투했다. 이에 준정이 남모를 자기 집으로 불러 억지로 독이 섞인 술을 권했다. 준정은 술과 독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남모를 깊은 연못으로 끌고 가 익사시켰다. 남모를 따르던 무리들은 슬퍼하며 준정의 음모를 노래로 만들어 불렀다. 그 노래는 진흥왕과 진흥왕의 어머니 뒤에까지 들어갔고,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자 준정도 사형을 피해갈 수 없었다. 준정의 질투로 죽임을 당하는 남모. 남모는 진흥왕 대 신라의 원화로 삼국사기 기록에 따르면 진흥왕 37년인 576년엔 원화라는 화랑의 전신이 되는 제도를 만들었고, 남모와 준정이라는 두 여인이 초대 원화로 뽑혔다고 합니다. 신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녀였다고 기록에서 공식으로 공인한 셈인데, 진흥왕은 이 두 사람을 앞세워 유능한 젊은이들을 모아 인재를 등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진흥왕의 의도대로 곧 300에서 400여 명의 남성 무리가 각각 남모와 준정을 따르게 되었으나, 남모와 준정은 서로의 미모를 질투의 기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결국 준정이 남모를 자기 집에 유인해 독이 든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다음 강물에 던져 죽여버렸는데, 나중에 이 사건이 발각되어 준정도 사형당했습니다. 삼국유사에서는 준정이 남모를 취하게 한 뒤 강가에 메고 가서 묻어서 죽였다고 하며, 준정은 남모를 따르는 무리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원화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진흥왕은 여자들 대신 곡상한 꽃미남들을 뽑아서 비슷한 일을 시키는데, 그게 바로 화랑입니다. 필사본 화랑세기에 의하면 남모는 법흥왕과 보과공주 부여씨의 딸이자 백제동성왕의 외동손녀이며 화랑의 3세 풍월주 모랑의 동생이라고 전해집니다. 즉, 신부는 공주이며 지소태우와 미진부의 도움을 받아 원화로서의 입지를 다졌다고 하는데, 미진부는 남모의 연인으로 남모가 죽은 후 그 어떠한 여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모의 가족관계와 미진부와의 관계에 대하여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는 화랑의 탄생 배경에만 언급된 인물일 뿐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유일하게 남모의 신분이나 가족을 언급한 필사본 화랑세기도 내용을 놓고 학계에서의 진위 논란이 여전해 아직까지 그녀가 공주였는지 미진부와 어떤 관계였는지에 관해서는 미지수입니다. KBS 어린이 드라마 화랑전사 마루에서는 강남이가 남모의 정기를 이어받은 것으로 나오는데, 남모가 시대를 풍미한 미인이라 남희도 화려하고 단아한 얼굴을 지녔습니다. 질투 때문에 남모를 죽여버린 준정. 앞에서 본 것처럼 준정도 신라 진흥왕 때 활동했던 원화로 삼국사기에서는 준정, 삼국유사에서는 교정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신라 진흥왕 37년 원화 제도를 실시하며 남모와 함께 우두머리로 발탁되었는데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대놓고 미녀라고 써있어 모두가 인정하는 공인된 미녀였던 셈입니다. 원래 원화는 젊은 낭도들을 모집하기 위해 뽑았으니 미녀인 것이 당연한데 남모와 준정은 3에서 400여 명의 무리를 이끌었는데 진흥왕의 의도와 달리 얼마 뒤 준정은 남모의 미모를 시기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준정이 남모를 죽인 것이 드러나지 않아 남모를 따르던 무리들은 남모를 찾기 위해 슬피 울면서 흩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목격자가 있었는데 이 일을 노래로 지어 동네 아이들을 깨어 거리에서 부르게 해서 남모를 따르던 무리들이 남모의 시신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준정이 남모 공주를 집으로 깨어 술을 먹였다네. 준정이 공주를 시기하고 있었다네. 술 취한 공주를 강물에 빠뜨렸다네. 공주는 돌 밑에 깔려 죽었다네. 불쌍한 공주는 아직도 물속 바위 밑에 누워있다네. 이 일이 들키게 되자 죄를 물어 준정도 죽게 되었는데 삼국사기에서는 사형에 처해졌고 삼국유사에서는 남모를 따르는 무리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써 있습니다.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남모에 대한 근시안적 시기심 때문에 살인을 저질러 자신은 처형당하고 원화 제도 자체가 폐지되어 후대의 여성들이 원화가 되는 길을 끊어놓는 데에 일조해 두고두고 비판받는 인물입니다. 차라리 준정 한 사람만 처형당해 죗값을 치른다면 모르지만 아무 죄 없는 다른 원화들에게까지 불통이 튀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드라마 화랑에서 무명의 어머니로 등장하는데 작중고인으로 회상씬에서 종종 등장하지만 시기가 맞지 않고 봄이 오면 꽃이 피고의 주인공은 원화의 환생인 현대의 재수생이란 설정입니다. 원화의 신분과 해체의 본질적 이유. 서강대학교 사학과 조범원 교수는 한국고대사탐부에 발표된 논문인 신라 원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비록 원화가 오랫동안 유지되지 못하고 화랑도에게 그 자리를 넘겨주었지만 화랑도가 생겨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 논문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삼국시대 역사에 관심을 가진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데 첫 번째 이유는 원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신분이었는지 알려준다는 점입니다. 원화는 단순히 미모의 여성이 아닌 화랑과 같은 진골이었고 왕실의 제사를 보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과거 일본 역사학자들의 주장을 정면에서 반박하는 해석입니다. 다른 하나는 원화의 폐지가 단순히 준정과 남모의 스캔들 즉 여성의 질투만이 이유가 아니었을 수도 있음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화의 해체는 당대 신라가 처한 시대적 상황, 체제 내에서 벌어진 왕과 귀족의 권력 다툼, 약화된 이념 구조의 보완을 위한 차원에서 진행됐을 가능성도 있다. 준정은 왜 남모를 죽였을까? 삼국사기사 진흥왕 37년조를 보면 미녀인 준정과 남모 두 명을 원화로 뽑았으나 두 여자가 아름다움을 서로 질투하여 마침내 준정이 남모를 살해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즉 단순히 준정이 자신보다 미모가 빼어난 공주의 아름다움을 시기해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랑세기는 다르게 풀이하고 있는데 남모의 낭도의 수가 갑자기 늘어나자 이에 위기감을 느낀 준정의 역공으로 세력 다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세 풍월주 미중부편을 보면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지소태우가 남모의 낭도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위화공으로 하여금 수를 갑절로 늘리도록 했답니다. 세력에서 열세에 몰린 준정이 이를 해결할 돌파구를 찾다 공주를 유인해 술을 먹여 죽였다는 것으로 화랑세기로 그 이유가 분명하게 밝혀지게 됐습니다. 북천은 어디에 있나? 남모 공주가 물속에 잠겨 죽었다는 북천은 알천으로도 불리며 경주 시내에서 봉은단지로 가는 도로 옆 물길입니다. 지금은 물이 거의 줄어든 상태이나 신라시대 당시에는 해마다 여름이면 홍수가 날 만큼 큰 냇물이었는데 북천과 관련해 이 물길의 북쪽인 동천마을과 남쪽 마을인 부항마을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천마을에는 신라 41대 헌덕왕릉이 있고 부항마을에는 신라의 7대 가람 중에 손꼽히는 큰 절인 분황사가 자리잡고 있었는데 북천의 물은 험준한 여러 계곡에서 급경사로 흘러내려 여름이면 두 마을을 덮쳤습니다. 이들 마을 사람들은 안심하고 살 수 없어 동천 사람은 헌덕왕릉에 빌고 부항 사람들은 분황사 부처님께 빌었는데 기도를 받은 부처님은 큰 홍수가 날 때면 부항 사람들의 피해를 적게 하기 위해 물길을 북쪽으로 돌렸답니다. 그러나 홍수의 물길이 북쪽으로 흐르게 되면서 동천마을의 피해가 크고
헌덕왕릉이 훼손되자 동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헌덕왕릉에 빌었습니다. 이처럼 분황사 부처님과 헌덕왕의 영혼은 오랫동안 주민들과 합세해 일심전력으로 싸워 물길이 북쪽으로 흐르면 헌덕왕릉의 석상과 비석에서 땀이 흘렀고 남쪽으로 흐를 때는 분황사 부처님이 땀을 흘렸다고 합니다. 헌덕왕 영혼과 분황사 부처님이 치열하게 싸우자 북천 냇물의 홍수는 마침내 남쪽으로도 못 가고 북쪽으로도 못 가 하늘로 치솟아 홍수가 사라졌다는 전설이 전해져 옵니다. 원화를 해체한 여걸 지소태후. 지소태후는 사연과 복절 많은 여인으로 법흥왕의 딸이자 진흥왕의 어머니인데 법흥왕과 보도부인 사이에서 태어나 당시 풍속대로 여러 명의 왕족 귀족과 관계를 맺어 6에서 7명의 자식을 낳습니다. 신라 24대 왕인 진흥왕과 함께 미실의 첫 번째 남편인 세종도 지소태후의 아들이며 딸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540년 법흥왕이 아들 없이 사망하자 진흥왕은 겨우 만 6세의 나이에 왕위에 오르는데 세상 이치와 법도를 분간하기 힘든 나이라 어머니인 지소태후의 걱정은 당연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진흥왕이 즉위한 이듬해부터 섭정이 시작됐는데 지소태후의 섭정 시기에 대해 역사학계는 비교적 호의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빼어난 정치가이자 군인이었던 이사부, 거칠부 등의 조력을 받아 아들이 수행해야 할 통치자의 역할을 큰 실수 없이 해냈습니다. 545년에는 국사 편찬을 지시했고 경쟁 관계에 있던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밀리지 않는 뚝심을 보여줬으며 부친 법흥왕의 뜻에 따라 흑륜사를 완공하는 등 불교 중흥에도 공을 세웠습니다. 574년 불국사를 중건한 것으로도 유명한데 그 시기에 아미타열의 산과 비로자 나불이 만들어져 불국사에 봉안됐는데 현재까지도 불국사는 가장 크진 않지만 가장 아름다운 절로 이름이 높습니다. 화랑세기에 의하면 지소태후는 원화를 폐지한 인물이기도 한데 준정이 남모를 죽였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지소태후는 망설임 없이 원화를 해체하고 원화를 따르던 무리들을 화랑으로 재편성했습니다. 서강대 조범환 교수는 원화 해체, 화랑도 설치라는 지소태후의 결정이 가진 의미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재 발굴을 통해 어린 아들이 법흥왕 시절 이루어진 여러 가지 변화를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 것이며 사상의 변화 과정에서 그것을 수용하고 새로운 종교적인 변화를 이끌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오늘 삼국시대 사랑과 전쟁은 신라 남성을 이끌던 두 여성 준정과 남모의 비극이었습니다.